외모와 브레인을 겸비한 우리 3프로 최고의 보물. 금요일에는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이 나오십니다. 심층 인터뷰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랑 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 어떤 거 선택할까? 아니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선택 뭐 포기하라. 부러워서 그렇지. 부러워서. 저 이런데 되게 약해요. 그런 얘기하면 되게 약해져요. 둘 다 안 놓쳐. 어차피 포기할 거 아니니까. 뭐 누구 줄 건 아니니까. 다 가질 거야. 네. 그러면은 외모랑 네. 지식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한다. 저는 그거 하면 솔직히 지식입니다. 지식을 포기한다. 아니에요. 포기 말고. 지식을 선택한다. 지식을 포기해야지. 지식 선택한다. 이주호 기자님은 지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난 이게 무조건 외모. 진짜. 난 무조건 외모. 외모. 알겠습니다. 왜 난 안 물어보냐. 근데 오늘 주제가 두 개라서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주호 기자님, 지식이 빛나는 우리 이주호 기자님의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이제 알리랑 테무, 하나는 이제 북극의 데이터 센터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네. 알리랑 테무 먼저 하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알리테무가 저희가 방송을 한참 전에 했었어요. 한 맞습니다. 11월인가 10월쯤에 했었고 맞아요. 저희가 그 압권 채널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11월 방송분에다가 알리테무 이야기를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댓글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거 중국 직구하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거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도 언론들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중국의 직구를 많이 하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서 한국이 손해를 본다라는 주장들이 꽤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제가 한번 직접 취재를 해서 그게 아닌 것을 증명을 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 커머스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우리나라 우체국 적자가 쌓인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니다.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일단 구하기 어려운 숫자들도 한번 좀 갖고 왔으니까 잠시 후에 보시죠. 네. 자, 일단 어떤 제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이 왜 나왔느냐? 이게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만국 우편연합은 국가 간의 우편은 좀 편하게 하자. 우리 편지 보내는 거 그거 좀 너무 이제 장벽 쌓지 말자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선진국은 좀 잘 살잖아요. 그리고 우편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이 돈 좀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개도국은 인프라도 잘 안 갖춰져 있고 하니까 개도국은 좀 덜 내자라고 한 유엔 산하 협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어서 그럼 한국은 중국보다 돈을 더 많이 낼 거고, 그러니까 알리테무 시인 이런 중국 직구를 우리나라가 많이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많아지니까 결국 우체국은 적자를 낼 거다. 라는 논리입니다. 제보가 이런 거고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18년, 2019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우편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그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만국 우편 연합이 중국에만 유리하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어서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UPU, 만국 우편연합을 탈퇴할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2018년, 2019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진짜로 우리나라도 중국 직구하면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면 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일단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 산하에서 각국의 우체국들이 가입해서 협약을 맺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페덱스, 뭐 UPS 이런 그 물류 업체들이 가입한 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한통운 이런 데가 가입한 데가 아니고 우정산업본부, 우정사업본부가 가입한 게 만국 우편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국 우편연합 때문에 우체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 직구는 지금 우편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알리테모 해외 직구를 한다고 해서 우체국이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두 번째로 그래도 일부는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 우편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4,124원이라는 숫자예요. 네. 이 숫자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안 알려줍니다 이거. 제가 겨우겨우 취재해서 알아낸 숫자가 4,124원이고 배송료가 4,124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무슨 금액인지. 배달국 취급료라고 하는 그 금액인데 이게 한국에서 중국에게 주는 배달국 취급비도 4,124원, 중국에서 한국에게 보내는 배달국 취급비도 4,124원입니다. 일단 그 실제로 우리가 뭐 알리테무를 중국 직구를 할 때 우편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먼저 그 증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직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2023년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2023년에 우리가 중국 직구 많이 했으니까 우편을 이용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우편물이 급증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한번 볼게요. 2022년에 259만 통이었던 우편량이 2023년에 193만 통으로 급감합니다. 줄었네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알리템으로 우리가 우편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뭐 일부 있긴 있겠죠.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있겠지만 결국은 알리템 때문에 중국이 우리가 우체국이 손해를 본다고? 이게 논리가 첫 번째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리테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3,000원, 4,000원짜리 막 되게 싼 가격의 제품을 무료 배송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외 직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송료 기본 10,000원 넘습니다. 얘네가 4,000원짜리 팔면서 어떻게 10,000원을 손해 보지? 말도 안 되죠. 누군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손해 보는 게 만약에 중국 셀러가 아니라면 우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의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알리테모가 무료 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B2B2B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B2. C. 이게 4,000원짜리 팔면서 우체국에 접수를 해서 10,000원의 해외 우편 요금을 내면서 셀러들이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을 쓰느냐? 화물 콘솔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화물 운송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A셀러, B셀러, C셀러만 해갖고 다 모읍니다. 패키지로 100만 개, 1000만 개 물건을 다 모아요. 다 모은 다음에 이걸 우체국에 접수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바로 실어버리고 그 컨테이너는 해당 국가에 가서 민관 통관업체에게 넘어가요. 그럼 통관을 민간업체가 대신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통관업체가 통관이 다 끝나고 나서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물류업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게 물건이 워낙 10만 개, 100만 개 막 이렇게 되니까 많잖아요. 규모의 경제로 물류비가 훅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물건이 한 번에 한 곳에 한 제품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비용과 수고와 그걸 분류하는 작업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내가 차장님 물건 하나, 이주호 기자님 물건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해가지고 저쪽에 넘겼어. 그럼 또 거기서 또 빼가지고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해야 돼. 그거는 물류의 시스템이죠.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는 뭐 별반 아예 이게 훨씬 싸죠. 대량의 물건을 한 번에 보내기 때문에 이게 훨씬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PS, FedEx가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돼 있냐? 아니죠. 우체국도 여기에서 보시면 개입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우체국이랑 아예 상관없는 거네요. 상관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상관없. 근데 저렇다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료. 왜냐면 의심이지. CJ 대한통운에서 분류해서 보낼 때, 그러니까 제가 막 인터넷 사업을 한다. 네. CJ 대한통운에 한 1,000개를 그걸 보내잖아요. 네. 그럼 걔들이 그래도 우리가 보내는 4,000원보다는 싸게 2,000원 뭐 어떻게 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얘들은 공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를 낮춰서 자신의 마진을 희생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는 그건 그냥 약간 사업 전략인 사업 겁니다. 전략이니까. 이건 사업 전략이니까 요것과는 좀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밀은 뭐가 숨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쓰면 쓸수록 우리나라 한국 우체국이 적자다. 이거는 아예 아니다.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죠. 틀린 얘기다. 네, 그러면 이제 만국 우편 연합이 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무슨 비용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 산하의 우편물 교환 협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만국 우편 연합이라고 해서 생긴 게 1800년대거든요. 1800년대. 아이고야.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 뭐였었냐면 우리 국가 간의 통신은 자유롭게 하자. 근데 그 당시 통신은 우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만들어진 게 통신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우편연합이고 대신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각국마다 물가가 다르고 경제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저 멀리에 있는 어디 힘든 국가에서 미국에 만약에 보낸다. 미국은 물류비가 엄청 비싸요. 거긴 싸고. 그렇죠. 그럼 뭔가 이게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같은 그래서 가격이 아니니까. 네, 같은 가격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소하지? 라고 해서 생각을 한 게 자 그러면 잘 사는 국가가 못 사는 국가의 물류비를 좀 보전해 주는 게 어때? 주는 게 어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국 고객이 중국 고객에게 물건을 보낸다고 칠게요. 그럼 한국 우체국이 책임지는 부분은 딱 중국 우체국까지입니다. 여기 돈 내고 중국 우체국까지만 보내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중국 우체국이 중국 고객에게 보내는 거는 중국 책임이죠. 그런데
우체국에서 중국 고객에게 보내는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잘 못 사는 국가라고 치면 우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분을 보전해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주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어떠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체국은 한국 우체국에게 보내는 것까지만 책임이긴 한데 한국 우체국이 한국 고객에게 보내는 그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중국도 보전해 줄게 라고 해서 그게 바로 배달국 취급비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면 그 배달국 취급비는 얼마씩을 내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잘 사는 나라는 누구냐 못 사는 나라는 누구냐 저희 못 사는데요. 저희 많이 보전해 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아픈 척 해야지. 그때. 우리가 돈 낼 때는 좀 우리는 좀 아픈 척 해야 되고, 돈 받을 때는 또 이게 당당한 척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룹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그룹에 선진국이 들어가서 미국, 일본, 호주 이런 국가가 들어가고 2그룹이 한국, 그 다음에 3그룹이 중국, 4그룹에 뭐 인도 이런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룹만 보면 한국이 2그룹이고 중국이 3그룹이니까 한국이 더 선진국으로 평가가 되니 한국이 더 많이 내겠네 라는 추정을 해왔던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부터 루머가 퍼진 거군요. 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낼 때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나 킬로그램당 4,124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건 이상한데요? 그것도 이게 이상하네. 뭐냐면 그룹별로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국가는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해야죠. 조정해야죠. 4년에 한 번씩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2그룹과 3그룹에 한국과 중국이 나눠져 있긴 한데 4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할 때 야 중국 너희 이제 많이 잘 살지. 조절하자 해서 조절해서 4,124원으로 조율이 된 겁니다. 결국 2그룹에서 한국, 3그룹에서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받으면 훨씬 더 비싸고 우리가 손해일 것이야. 그게 우리 세금이야라고 여기서 생각이 됐지만 그쵸. 사실 따져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그렇죠. 그리고 B2B2C니까 어쨌든 뭐 우정국은 상관이 없더라. 운영국 사용하지도 않지만 사용해도 똑같다. 해도 똑같다. 그러면 이제 우편 전쟁은 도대체 왜 트럼프가 얘기를 했냐? 그러게요.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1그룹이니까. 1그룹과 3그룹이기 때문에 일단 배달국 취급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것도 공개는 잘 안 됩니다. 네네. 이건 가입 국가들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아까 4,120원 4,124원 못 구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린 게 원래 가입 국가들만 볼 수 있는 숫자예요. 이걸 어떻게 아셨대?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와. 자, 그래서 자, 근데 미국과 중국은 일단 그게 차이가 날 뿐더러 미국의 최대 택배 배송 업체는 미국 우정공사입니다. 그 다음이 아마존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직구하면 확실히 이 미국 우정공사에서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확실히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시 조율에 들어갔어요. 조율이 되고 나서 만국 우편연합에 탈퇴한다고 했지만 탈퇴를 안 하게 된 거고. 그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한국에 빗대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우체국은 적자인가 흑자인가 그걸 한번 볼게요. 우체국 실적도 나와요? 어디서 우체국 실적? 우정사업본부 연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저는 이제 2023년 거까지 보고 싶었는데 2023년 거는 6월에 나오기 때문에 늦게 나와서 그건 못 보고 2022년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편 매출 보겠습니다. 이게 보험도 있고 금융도 있으니까 그거 다 빼고 우편 매출 보면은 일단 우편 매출은 3조 원이 넘는데 그 위에가 3조 1,725억 원이잖아요. 네. 우편 수지 이게 적자냐 흑자냐거든요. 그렇죠. 709억 원 흑자입니다. 흑자이고 세부 공개는 원래 안 되긴 하는데 제가 막 이게 물어보니까 굳이 국내랑 해외를 나누면 국내가 약간 적자, 해외가 흑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편 보낼 때 그 비교적 저렴하잖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싸게 해서 적자 난 거 해외 우편 다뤄갖고 흑자 난 걸로 메꿔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것도 안 맞죠. 해외 직구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다. 이 말도 안 맞죠. 오히려 해외 우편물 많이 해서 우체국이 돈을 벌어줘야 우리가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 알리테무에서 직구한다고 우정사업국이랑 전혀 상관이 없더라. 그리고 이용한다고 해도 배달국 취급비 요거는 열심히 취재해 오셔서 알 수 없는 숫자를 가져오셨는데 4124입니다. 네. 배달국 취급비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고 있더라. 네. 3번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더라. 미중 우편 전쟁 얘기하는 건 우리랑 다른 얘기더라. 네.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언론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 오해들을 팩트 체크로 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뭐 채팅창에 저희는 요게 좀 더 궁금했는데 북극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메타 전 페이스북이죠. 네.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북극에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 오늘 제목은 메타 데이터 센터가 북극에 있는 이유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여전히 취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쟁 환경이라든지 기술적 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취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취재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주말에 좋습니다. 북극 가신다고요? 진짜요? 가시는 거죠? 주말에? 워낙 재밌어. 증권사 직원 중에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저 닮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취재하신 내용만 들어본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스웨덴 룰레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 북쪽에 있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북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북위 66도 이상 정도가 되면 그걸 북극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스웨덴 룰레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북위 65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북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발랑겐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발랑겐 지역인데 여기도 또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또 보시면 제 걸로 연결된 게 아닌가 보네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구글은 핀란드 하미나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이거 다시 한 번만 연결할게요. 이거 왜 안 되는데 직접 볼 수 있도록. 저기 진짜 여행 갈 때 저기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아. 저기 오로라 보러. 오로라 그렇게 그쵸. 센 고생을 한다는데 됐나요? 어쩌면 보지도 못하고 자, 됐습니다. 연결 다시 됐습니다. 네. 자, 그림 한번 보시면 네. 여기는 왼쪽은 구글 데이터 센터입니다. 구글. 여기가 핀란드 하미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좀 일단 추워요. 그림부터 춥게 생겼죠. 추워 보이네. 춥고 그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오른쪽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인데 바닷속에 넣었다 빼는 데이터 센터. 저건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닷속에 넣었다 빼요? 네. 넣었다가 지금 빼갖고 지금 뭐 이렇게 조개 붙어 있고 뭐 따개비 붙어 있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쿨링 때문에 그런가 보다. 바로 그겁니다. 오. 가장 중요한 게 열이에요. 열. 제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뭐 한국 전력 기업들, 변압기 기업들 이런 얘기들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오늘은 바로 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발열 때문에. 그 뭐 2020년도 자료이긴 한데 그 지금 1분당 4,160만 개의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고요. 1분당 138만 8천 동의 전화가 오고 가고 있고요. 네. 1분에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34만 7천 개가 업로드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이게 전망하기로도 2021년도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한 74제타바이트를 쓸 거야. 그런데 이게 2024년이 되면 149제타바이트를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쓸 거야 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GPT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더 올라갔나? 더 올라가겠죠. 네. 사실 데이터가 얼마나 처리되는지는 우리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이 얼마나 소비될지로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처리에 따라서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될 테니까. 간접 추론. 간접 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신 자료를 갖고 왔는데 국제에너지기구가 2022년에 데이터 센터에서만 소비된 네. 글로벌 전력이 460 테라와트시 정도가 됐다고 집계를 했어요. 네. 그러던 게 2026년이 되면 1050 테라와트시로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늘어나네요.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그럼 대략 한 차이가 590 테라와트시 정도가 되잖아요. 네. 이 590 테라와트시가 얼마나 많은 거냐? 우리나라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 560 테라와트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불과 한
3, 4년 만에 우리나라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와, 전력 소비량 데이터 센터로만. 데이터 센터로만. 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력이 소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IT 강국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건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일반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망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에너지정보청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일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의 전력량을 차지할지는 예측하기가 되게 쉬워요. 네? 쉽다고요? 되게 쉬워요. 더 쉬워요? 한번 왜? 예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할지. 일반 데이터 센터에 네. 10배. 맞췄죠?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디테일하게? 네. 뭐지? 전혀 지금 모르겠네.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가 어디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칩이 얼만큼의 전력량을 소모하며 엔비디아 칩이 몇 아. 유닛이 나갔는지만 보면 됩니다. 아, 그렇네. 아, 이거 컨설팅식인데, 전략 컨설팅식.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지 보니까 몇 개 팔려고 그게 몇 잡아먹는지. 예, 그거 이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 그걸 보면은 2023년에 10만 개 정도의 유닛이 출하가 돼 갖고 네. 그게 7.3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소비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2026년이 되면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 칩 몇 개 팔렸는지 예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73만 테라와트시까지 10배 넘게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 맨 위에 보이는 1년 만에 10배라고요? 2020 아니죠. 아, 3년. 그러니까 23년에서 2026년을 비교한 거니까 3년 만에 10배. 3년 만에 10배로 맨 위에 있는 하늘색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거고 지금 근데 암호화폐 쪽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쪽은 지금 파란색인데 많이 안 늘어나죠. 그렇네요. 일반 데이터 센터도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율주행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이 가운데 데이터 센터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이제 전력을 소비할 거잖아요. 네. 어디가 소비를 가장 많이 할지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 네, 그렇죠. 왜냐면 컴퓨팅이 많이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근데 보시면 서버라고 써 있는 게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데이터 센터에서 뭐 연산하고 처리하고 뭐 계산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게 40%의 전력을 소비하고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포션 차지하네요. 아니 나머지 생각보다 40%. 적은 거지. 그래요? 나머지 40%가 쿨링입니다. 아.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막 야 연산하는데 뭐 전력이 엄청나게 소비된다 하는데 그만큼을 냉각이 차지해요. CPU가 쓰는 게 아니라 열 시키는 데 쓰는 거네. 열 시키는데 그게 연산하는 만큼 차지를 하는 겁니다. 추전도체 빨리 해야겠네, 진짜. 쿨링이 40% 전력을 잡아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냉각이 전력량의 40%를 잡아 먹으니까 왜 굳이 북극에다가 데이터 센터 세우고 굳이 왜 바닷속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으려고 하고 왜 굳이 그것도 들어보셨을걸요. 막 수영장에다 한번 넣어본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왜 굳이 물속에다 넣으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냉각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비가 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전력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이 많이 나니까 결국 서버가 타버려요. 타버려요. 네. 못 쓰겠네요, 다시. 못 쓰게 되죠. 타버리거나 안 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면 열 때문에 뒤틀리거나 하겠지. 그 수명이 줄거나.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죠. 연산 효율이 안 나오게 그렇겠네요.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냉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는 뭐냐면 이거 저희 압권 채널에서 얼마 전에 저희 권순희 취재팀장이 인공지능 반도체 도대체 뭐냐 40분짜리 되게 쉽게 설명해 놓은 자료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와서 보시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A100은 A100까지는 공기 냉각이 가능해요. 팬 돌려서 돼요. 선풍기로 돼요. 근데 공랭식. H100이 되면은 공기 냉각이 안 됩니다. 순행식으로 가야 되는구나. 무슨 자동차 같은. 그렇죠. 순행식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타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냉각의 한계가 도달한 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렇겠네요. 저거 가지고 발전하면 안 되나? 응? 물 데워서 응. 발전하면 되잖아. 그거 다시 또 시켜서 또 냉각을 또 해야 되잖아. 아니 그게 그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닌데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던 게 우리나라 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수영장에 넣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 사실 넣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물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전도체고 랩핑해서 넣겠지. 아니
반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부전도죠. 전도가 안 되는 액체에 넣은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수영장 밑에 있는 어떤 액체에 넣고 그 액체가 수영장까지 가서 수영장 물을 데우고 그다음에 그 수영장 물이 좀 차가워졌으니까 그 액체도 식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액체가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센터 시키고. 좋네. 야, 그런 방법을 지금 상용은 안 되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사례는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어쨌든 이 순행식을 써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인공지능 반도체 한계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순행식이 되면은 교체식이 아니라 맞춤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가 있으면 여기를 물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물에 딱 그러니까 반도체에 딱 붙어서 이 물길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컴퓨터도 그렇게 그쵸? 본체도 그렇게 그럼 서버나 이런 것들의 물길이 똑같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맞춤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트로 만들어야 돼요. 조금 불편하네요. 그쵸? 근데 불편한 게 오히려 이 순행식 서버를 만드는 기업한테는 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하나를 교체하거나 부품을 갈거나 해야 될 때 이걸 다 같이 교체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업이 있죠? 그게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요새 걔네가 그거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업계 최초 순행식.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작년 5월에 이들이 내놓은 보도 자료이긴 한데 순행식 엔비디아 H100 여기 H100 써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A100까지는 공냉식 되는데 H100 되면 이제 순행식밖에 안 된다. H100 서버를 내놓은 겁니다. 차트가 아름답네요. 그래서 그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렇게 아이고야. 되고 있죠. 천국의 계단. 사실 제가 밸류에이션은 잘 모르겠어요. 밸류에이션은 모르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빌드업 좋다. 다만 만약에 이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의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평상시에는 분기당 이거 분기입니다. 분기당 한 20억 달러 내외의 매출을 기록하던 기업이었어요. 그게 바로 직전 분기부터 36억 달러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H100이 본격적으로 팔렸다는 거죠. H100 서버가 본격적으로 팔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원래 가이던스가 27억 달러였었는데 36억 달러로 확 올라간 게 사실 이것도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엔비디아가 처음에 가이던스 엄청 높게 제시했을 때 주문이 들어온 양을 보고 그 주문이 해당 분기에 몇 개 출하될지를 예측하는 매출 가이던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문 이미 다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거를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놓은 주문이 있을 거고 즉 그 주문이 해당 분기에 몇 개가 팔릴 건지를 예측하면 가이던스가 되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 가이던스대로 나왔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이 이렇게 추운데 뭐 노르웨이나 북극이나 이런데 데이터 센터 짓는 거는 열 때문이고 결국 이 열을 더 AI랑 데이터가 막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결국 순행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여기가 SMCI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우리 빙다리 핫바지형님께서 슈카도 울고 갈 빌드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여기서 취재 안 된 게 뭡니까? 경쟁 환경이요. 그럼 순행식 데이터 센터를 얘네 혼자 만드냐? 그 채팅도 있었어요. 슈마컴 혼자 하냐? 그러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이걸 다른 기업이 못 따라하냐? 기술적 해자랑.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압권에 올라가죠? 네. 그거는 이제 취재를 해서 압권으로. 압권 3만 명인 거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올라가는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채팅에 궁금한 부분들을 미리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슈마컴 경쟁자와 그리고 기술적 해자 이런 걸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거는 또 취재를 따로 하신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이터 센터 플러스 알리와 테무 우정 사업의 관계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요일은 이주호 기자님 나오면 진짜 좋아요. 재밌어. 재밌게 30분 딱 놀다가 감사합니다. 지식도 얻고 월화수목 정도면 충분하지. 금요일은 뭐 이런 상식을 알아야지. 이주호 기자님 대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주호 기자님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이제 앞건 가서 많이 구독해 주시면 거기 재밌는 내용들 진짜 많습니다. 네. 틀어놓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오늘 고생해 주신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